할렐루야. 네, 11월의 첫날입니다. 또 특세 기간인데요.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올해 가을 들어서 겨울 같지만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도 올라오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3편은 전편인 시편 42편과 하나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어구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어구를 합해서 불의한 나라에 살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한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이다, 그리고 무자비하다 하면 북한이나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처럼 자비도 없고 비인도적이며 인권이 말살되는 그리고 무자비한 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 못지않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불의한 나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도자가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눈먼 돈이 있으면 자기의 것으로 삼는 나라요, 주인이 있어도 그 주인을 농락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배신감과 실망감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무당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저렇게 헤매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최순실보다 더 실권을 잡고 있다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언니,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은 1,0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지방선거 유세 중 얼굴에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일주일간 최순득 씨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그 아픈 그 몸을 맡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피습을 당했다면 어떤 집에서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의 동복 동생인 최순천도 1,300억대의 부동산과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어떨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의 컴퓨터에 44개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함부로 수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요 자료를 매일 3cm 높이의 분량을 받아보며 수정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은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데도 그녀의 입김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행사 때마다 갈아입는 옷과 색깔도 최순실이 모두 정했습니다. 수없이 전화에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아침이면 아이를 챙겨 학교에 보내지만 자기 옷은 자기가 알아서 입습니다. 때로는 옷도 챙겨주고 신발도 챙겨주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색깔은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신습니다. 신발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가 하는 공부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연설문 하나 쓰지 못하고 자기 옷 색깔 하나 고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14년 2년 전 최순실의 남편 정윤의 문건을 통해 지금은 이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에 자리한 10명의 인물을 십상시라고 칭하고 본격적으로 비선실세의 실체를 꺼냈던 인물이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검사에게 한 말이 가시화되면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서열 1순위가 누군지 아느냐? 서열 1순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며 불과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는 3위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말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한번 그 박관천 경위는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박관천 경정이 진실을 알고 있고 대통령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비밀을 남겨놓고 있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 최순실이 진실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까지 폭로할 것이라고 어제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배신감과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대학의 지성인들이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 광화문에 2만 명이 모인 것도 그것이고 어제 그 추운 날씨에 청계천과 서울 주변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해창 전 총재의 자문이었던 김혜호 씨가 2002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후보는 1984년 6월 성북동 집을 판 뒤 최태민 씨 집 앞으로 이사했고 여기서 5분 거리에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 씨의 집이 있으며 이 주변은 그들의 부동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박 후보는 최태민 씨의 집이 어디고 최순실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사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태민의 로열 패밀리는 유경재단을 재산 증식의 장으로 이용했고 박 후보는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한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당연히 그때는 이 김혜호 씨를 허위 사실 공표로 고소를 했고 결국엔 1심에서는 징역 1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냥 선거를 이용하려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가 죽고 난 이후부터 최태민 일가와 친밀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동생들보다 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일가에게 농락당했고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유경재단의 운영을 최태민에게 맡기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그 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대통령이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꼭두박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박지만과 그의 동생 박근영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시절에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있다. 최태민에게 빠져있는 누나와 언니를 도와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나가 최순실, 최태민, 정윤의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이단에 빠진 가족을 바라보듯 그 누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을 두고 과거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자 그때 한나라당 대변이었던 전여옥이 2012년 4년 전에 자기의 자서전 아이 전여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작심한 듯 그 박 대통령을 디스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었어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 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 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썼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도 거스르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하루는 어머니들과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나의 아버지가 만든 나라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박 대표가 제가 말을 꼭 해야 알아요? 이렇게 단 한마디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느냐 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도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행사장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그 옷에는 우비가 달려 있습니다. 우비가 있고 모자가 있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쓰어드렸지만 박 대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박근혜 위원장의 자택 서재를 둘러보고 박 위원장의 지적 인식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 서재에 일단 책이 별로 없었고 증정받은 책들만 주로 있어 통일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가 서재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등등 전여옥 씨가 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참 민주적인 나라에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과거에도 그러한 권력에 빌붙여 그러한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지요. 과거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순실이나 그의 일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나 국정을 농단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을 얻고 기업들의 돈을 받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 최순실에게 법적으로 적용될 법이 몇 개이고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 받느냐.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어젯밤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누구보다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그를 대통령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그런 면책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할지라도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아파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요. 거국내각, 중립내각, 거국 중립내각이라고 말하는 것을 서로 여야당이 함께 구성하려고 하지만 의견이 다릅니다.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했던 이러한 나라, 세계적으로 있었던 이러한 어떤 정책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제는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하야를 하든 안 하든 그의 모든 이제 실권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요한 기업들이 혈세를 낭비하며 그냥 연명치료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만 해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합친 것보다 현재 많습니다.
내수는 줄었고 수출도 줄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고 들어갈 일자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이 7일, 오늘 기준으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린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포인트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1% 차이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악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메일 게이트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또 한 명의 딸이라고 불리는 20년 지기인 에버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최순실처럼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의 가장 큰 수사기관인 FBI가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 이 후마 에버딘의 전 남편과 함께 컴퓨터에서 사용한 이메일, 그 전 남편이 이 국회에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그 컴퓨터를 함께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버딘이 이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그 속에는 이메일이 수십만 개인데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수사선상에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드러났지만 그냥 덮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이메일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대선을 열흘 앞에 남겨놓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터뜨린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공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FBI의 국장이 제임스 코미인데 제임스 코미 국장은 공화당이고 그리고 부국장은 민주당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고 몇 주의 조사가 걸린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재수사를 명령한 제임스 코미 국장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FBI 국장에 공화당 사람을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임스 코미가 공화당 사람이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 당시의 법무부 제2인자였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공화당이 자기의 적들을 어떤 이 국정원처럼 개인적으로 이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불법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 제임스 코미가 그러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제임스 코미입니다. 이만큼 원칙과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을 추구했던 인물이 지금 FBI 국장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발탁을 시켰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대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잘릴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든지 자기의 자리를 연연해서 편안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이러한 이메일 스캔들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최측근이든 바른 재판과 바른 심판을 할 줄 아는 이러한 검찰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눈치만 살살 보는 우리나라 검찰과는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어떤 형량을 받든 어떤 것을 받든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인생이 아파서 여기 공황장애가 있다, 몸이 안 좋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가 받는 심판이 아무리 무거워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분명한 공정과 재판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검찰이 할 일이고 또 눈치 보면서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지만 별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를 추스려 가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의한 나라에 살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칼 바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on account of, 뭐뭐 때문이가 아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의 기도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지만 3절에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나라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불의한 나라에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일한 후렴구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의한 나라에 살면서 낙심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저러고 있고 세계 정세는 저렇고 경제는 어려운데 이러한 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인들을 믿을 것인가, 검찰을 믿을 것인가, 서로 의지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 성경에는 오히려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여전히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치 말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좀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정직한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